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섭이 제이 채널입니다. 나오나? 원래는 Q&A 같은 영상을 제작할 생각은 따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놓고 그걸 또 나중에 제가 돌아봤을 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핀 마이크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젠더를 잊어버려서 사놓고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에어팟 프로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게 집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출국까지 한 2주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방이 지금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상태고 거기서 촬영을 하자니 비좁기도 했고 가족들이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좀 난감해서 가족들 모두 자리를 비웠을 때 제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원래는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사랑니를 얼마 전에 뽑고 모든 치과 치료를 하루에 다 했어요. 그 잇몸이랑 볼 자체가 엄청 부어있는 상태고 그나마 한 3, 4일 지나서 이제는 말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시간 맞춰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할 때 신뢰감을 준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없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얼굴 가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덤은 벗어야죠. Q&A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사례가 워낙 좀 독특한 사례고 없는 사례다 보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점이 워낙 미니멈도 못 채운 학점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고 느껴져요. 이제 저는 2가지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같은 전공에 각각 다른 학교로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전공에 같은 학교로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부터 나이, 성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공 이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학시험을 치신 분들도 있고 안 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GRE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GRE가 아니라 MBA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GMAT을 보신 분들도 있고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배경에 이런 정도의 이제 좀 미진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대학원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레이아웃을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좀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멀어진다든지. 질문은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려고 해요. 이제 어떤 배경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랑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어디 나오셨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정말 적성에 맞지 않았고 졸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영어는 원래 어느 정도 수준이셨는지를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을 본 적이 없고 모의 토익은 한번 봤었는데 700점이 좀 넘었었어요. 그나마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말하기 시험 중에서 저는 오픽을 친 적이 있는데 졸업 요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SK그룹에 지원서를 넣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15년도였는데 SK나 현대 이런 그룹들에서 말하기 시험을 필수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에 제가 다행히도 영어 회화 관련된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어서 그 덕분에 IH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픽 IH 맞을 거예요. 그나마도 2년 지나서 만료가 됐습니다. 입사하고 나서는 뭐 외국인이랑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다 까먹은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시게 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이나 환경을 버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멀리 가게 됐는지 또 내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한 3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저도 물론 절대적으로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적응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면 좀 걱정했을 것들도 나중에는 능숙하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적응을 할 때는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됐다고 하면은 적응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없어지는, 소위 말해서 지루해지는 거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 같아요. 놀러도 다녀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그 과정에서 영상 편집도 배우게 됐거든요. 그게 처음에 힘들지 않았어요. 재미있었고 왜냐면은 직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장점이고 일과 이후에 아니면 주말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좀 새로운 재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재작년쯤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이제 자기계발 분야예요. 단순히 배우는 거 말고 제 커리어랑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야,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혜택들도 있다 보니 학원도 다니게 되고 공부도 하게 돼서 많이 배웠었는데 실제로 일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배운 걸 업무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 자신을 디벨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같이 찾아오게 된 게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성취하기 어렵겠다. 금전적인 부분이든 내 실력의 측면이든 커리어의 측면이든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발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보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LG 산하 계열사에서 6년이 조금 안 되게 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5년 10개월, 11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나 제가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질문해 주신 것들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게 대학교랑 소위 말하는 학부랑 대학원 전공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걸 물어봐 주셨어요. 같이 지원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학부 전공이나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저 같은 컴퓨터공학이나 기술 쪽 베이스이신 분들도 있었고 HR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사조직이죠. 재무, 마케팅, 물류 쪽 전공하시는 분도 있었고 전공을 어떤 걸 했느냐의 기준보다는 물론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학부 때 전공이 대학원 전공과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선수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똑같은 전공으로 맞춰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만 제가 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구애를 덜 받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아니면 어떤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싶은지 이 세 가지를 원하시는 전공과 엮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전공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추천서 3장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 때 굉장히 끔찍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나마도 졸업을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친한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항상 학생들한테도 도전을 해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계신 분들에게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레터 오브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세분화를 해서 보통 3장 정도가 필요한데 임원분께도 받았고 제가 원하는 전공과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받았고 저랑 같이 오래 일하셨던 분들한테도 받아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케이스죠. 학부 전공이나 하는 직무가 대학원 전공과 연관이 있는지 반은 있고 반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데이터 관련 직무로 일을 하진 않았는데 TF에 차출이 되면서 관련된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IT 프로젝트들을 주로 매니징했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젝트들은 많았고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더 깊게 볼 기회는 많았어요. GRE 성적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봐 주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되게 낮아요. 이제 버벌이랑 퀀트 그리고 라이팅 이 세 분야에서 148, 168, 3.5 이렇게 3개 받았어요. 시험은 3번을 봤는데 그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다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RE 시험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험을 12월 4일에 봤는데 그 뒤에 이제 해외로 나갈 일이 있었고
더 이상 지체를 하다가는 많은 학교들은 사실상 11월, 12월부터는 접수를 마감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라운드 체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1월부터 저는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나마도 좀 빠른 건 아니었어요. 더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보다 한 3, 4개월 전에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11월, 12월부터 계속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점수지만 해당 점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점이 낮은 부분을 어떻게 커버했는지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는데 다행인 게 방학 때마다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십도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체험형 인턴십 이런 것도 방학 때마다 했었고 해외 봉사활동도 한번 다녀올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학점이 낮았던 이유랑 잘 버무려서 설명을 했어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은 엑스트라 에세이에서 이제 너가 왜 학점이 낮은지 아니면 너가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이거를 우리를 설득을 시켜봐 라고 하는 섹션들이 있으면은 해당 항목을 꼭 넣었고요. 그 논리와 연계를 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럼 어떤 노력을 뒤에 했니? 라는 부분에서 좀 설득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콜세라라고 하는 무크라고 하죠. 무료 교육용 플랫폼들 그런 곳에서 수업을 듣고 계속 증빙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에 수료증을 첨부를 할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듣고 그것도 링크드인에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놨고요. 수료증도 받아놨고 이런 부분들을 증빙으로 제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배워가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너네 대학원에 지원했다. 이런 형태로 논리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GRE, 토플 전부 혼자 준비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혼자 준비를 못했어요. 학원을 다니게 됐고 제가 2020년 6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노베이스 상태였어요. 그리고 11월까지 수업을 듣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12월 4일날 마지막 시험을 치고 이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 준비한 기간은 어학 점수와 GRE 합쳐서 6개월 정도예요. 그나마도 좀 방해를 받았어요. 중간에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학원들이 닫히게 됐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됐어서 많이 방해를 받은 편이기는 해요. 다만 학원을 다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리된 기출문제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단기간 안에 학습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반만 들었는데 과제를 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퇴근하고 짬내서 하고 주말에 하루는 수업을 듣고 그러고 하루는 독서실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과제를 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었어요. 뭐 야근을 한다든지 회식이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실력이 부스팅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점수로도 실제로 증명을 했고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을 추천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학원을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교재도 되게 잘 나오고 단기간에 성적을 되게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패턴 여쭤봐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거의 6월부터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선택근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가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는 식으로 업무를 스케줄링 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일찍 갔다가 퇴근하고 회사에서 좀 거리가 있는 카페를 가서 거기서부터 9시, 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오고 왜냐면 그래야만 과제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과제가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한 번에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듣는 거예요.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저 때는 수업이 10시부터였는데 8시까지 가서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예습을 좀 하고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좀 적을 때도 있었는데 웬만하면 좀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다시 랩업을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일요일은 아예 집 근처에서 좀 거리가 있는 독서실에 가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오고 월요일 다시 출근하는 그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나 공휴일 때는 잠깐씩 쉬기도 했는데 크게 이 루틴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어학이나 GRE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F21이라고 하는 2021년 가을 학기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신 이번 가을 학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GRE라고 하는 대학원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웨이버라고 해서 GRE를 보지 않겠다. 올해만큼은 그냥 내면 좋고 안 내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웨이버를 해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셨거나 영미권에서 학부를 나오시거나 이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시험이 필수가 아니에요. 또는 어학시험 대신에 공인화된 영어 테스트, 듀오링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서 그냥 제출하면은 받아주시는 곳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가 지원자가 더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특별한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어학이랑 GRE 성적 만들고 서류 작성해서 넣고 그래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실 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대단한 스킬이나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코로나가 이제 더 사태가 심각해질지 아니면 나아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GRE를 웨이버 해줄 곳들이 더 많을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 성적이나 GRE, GMAT, 어학 성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질문이 답변하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예를 들어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되게 탑스쿨,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라든지 각 전공별로 되게 유명한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골고루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중하위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학교의 전공 랭킹이나 전체 랭킹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단과대의 조건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전공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도 필요한 요건들이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어학 점수 필요 최소 조건은 토플 80점 이상이다. 그런데 그 A라는 학교의 경영대에 한해서만큼은 토플이 100점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학교 홈페이지나 단과대 홈페이지를 가면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전공은 토플은 미니멈 이래야 되고 IELTS를 보는 경우 이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니멈 점수들을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최소 3.0 학점 이상을 요구를 할 것, 그 다음에 더 추가될 경우에는 3.3 이상이 이제 strongly recommended라고 하는 강력하게 권장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 정도 학점이 되어야 좀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었고, 저의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을 찾아보면서 어학 점수나 미니멈 requirement 항목을 잘 살펴봤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밑에 이제 조그맣게 추가적인 항목으로 만약에 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곳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곳들을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소 3.0 기준을 못 맞출 경우에는 좀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 학교들에서는 서류 탈락이라고 하죠. 스크리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하나를 지원하는데 원서비만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학 점수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GRE 성적도 바로 글로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 합치면 한 학교에 적게는 4, 5만 원에서 비싸면 한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정리할 때 그런 요건에 맞는, 하다못해 나를 한번 검토는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교들을 좀 우선적으로 골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따른 타겟 스쿨들 아니면 타겟 레인지를 추린 다음에 그 학교들의 어드미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미국 대학원은 교수님 추천서가 필수인가요? 먼저 컨택하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반반처럼 들려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추천서가 없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고, 근데 추천서 자체는 필요해요. 추천서를 아예 받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1장, 많으면 3장에서 5장 정도를 요구하는데 평균적으로 3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세부 조건이 좀 달라서 그건 눈여겨보시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는 테시스라고 하는 이제 테시스 디그리들은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최소 1장은 아카데믹한 추천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받아오라는 거죠. 연구 실적이 있으신. 다만 저는 박사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테시스, 논문을 쓰는 석사보다는 코스워크,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그런 쪽에 석사를 많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추천서들로 좀 메꿨어요. 먼저 컨택하는 게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컨택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테시스 베이스로 석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컨택을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각자가 가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해보지 않아서 권장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느냐, 많이들 그러시듯 붙은 데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괜찮겠다 싶은 곳이 여기였어요.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 바들을 정리를 해보면, 댈러스 포토스 광역권이 제가 이제 가게 될 댈러스라는 텍사스에 있는 도시인데 제법 큰 광역권이고 회사들도 제법 많아요. 인턴십에 있어서 승부수를 띄우기가 괜찮을 것 같았고, 물론 뽑아준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치고 상대적으로 싼 물가나 생활 환경도 좀 감안을 했어요. 한인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 15만 명 정도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도시의 크기에 비해서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쌌어요. 다 싸진 않겠지만 집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
대학 도시들 알아봤을 때도 한 1000불에서 1200불 사이를 고려했다고 하면은 저희 동네도 비슷해요. 도시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비용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가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상 얼마가 더 싸다, 어느 부분이 정확히 싸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결정에 주요한 작용은 했어요. 처음 Q&A를 정리해보는 거는 좀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정리가 끝나서 짐을 싸는 정도만 마무리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로 다음 Q&A 영상은 아마 댈러스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Q&A를 찍으면서도 좀 어색하기는 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Q&A를 찍고 있는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에서 실감이 안 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